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데이빗 엘카인드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부모를 위한 청소년 이해 가이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엘카인드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이론은 청소년들의 행동을 공부할 때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발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고 교육 심리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론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강의를 만들기 전에 저는 같은 주제로 이론 중심의 강의를 먼저 준비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엘카인드가 쓴 논문을 찾다가 1967년에 발표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는 논문을 찾았는데요. 이 논문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다행히 분량이 짧아서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 청소년을 자녀나 학생으로 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거 바로 우리의 얘기네 하고 무릎을 치실 만큼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혼자만 알고 지나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이 강의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하고 싶은 건 청소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엘카인드의 이론은 그 이해를 돕는데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단순히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심리적 흐름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점이자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면 부모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고민하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실천의 방향도 찾아가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앞서 올린 강의,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장황했나요? 강의는 주요 개념, 자아중심성,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잠깐 살펴보고 첫 번째 에피소드 나는 멋있다니까 안 그래? 두 번째 에피소드 거울 앞에서 하세월 왜 그러는 걸까? 세 번째 에피소드 내가 죽으면 상상 속의 나의 장례식 네 번째 에피소드 엄마는 나를 몰라요. 문 닫은 청소년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일기를 쓰는 마음 여섯 번째 에피소드 내게 불행한 일이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부터 알아봅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하면서 세상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는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자아중심성. 이 자아중심성은 크게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는데요. 상상적 청중은 청소년이 늘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다들 나만 쳐다보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도 안 보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상상이에요. 개인적 우화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처럼 느끼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감정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고 어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아중심성,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많지 않죠?
이제 에피소드 소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나는 멋있다니까. 안 그래? 너 머리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남들이 쳐다보고 웃겠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요새 얼마나 핫한 헤어스타일인데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멋있어서 쳐다봐요. 너희들은 조용히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소리를 벅벅 지르니?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다. 엘카인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무례한 태도, 큰소리, 유행을 따르는 복장은 대체로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믿는 것과 타인이 실제로 매력을 느끼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멋있다고 본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야 모르죠. 엘카인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유별나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허세가 아니고 자부심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서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죠. 부모가 부모의 입장과 청소년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같다고 보는 청소년의 바로 그 자아중심성과 같지 않은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소년의 입장을 이제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부모와 청소년의 입장 차이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 떠올려야 하는 건 뭐? 이건 청소년 자아중심성 때문이야. 두 번째 에피소드, 거울 앞에서 하세월. 왜 그러는 걸까? 땡땡아, 아침 먹고 가야지. 늦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땡땡이네 집 아침 풍경입니다. 땡땡이가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발에 꿰듯이 하고는 급하게 집을 나서죠. 문이 꽝 하고 닫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문 뒤에 남겨진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은 학생 머리가 다 똑같지. 1시간 빗는다고 더 멋있어지나? 거울 앞에서 하세월만 안 했어도 밥을 2번은 먹었겠네. 땡땡이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오래 빗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머리를 빗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청소년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적은 있나요? 엘카인드의 생생한 설명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2시간 동안 빗고 있는 남자아이는 자신이 여자아이들에게 황홀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화장을 하는 여자아이 역시 자신에게 향할 찬탄 어린 시선을 떠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따 반 여자친구들이 하트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다볼 상상을 한다고? 그 바쁜 시간에 머리를 빗으면서? 엘카인드는 그렇다고 하네요. 각자 그런 상상을 했고 이제 이들이 서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각자는 관찰자라기보다는 관찰 대상이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 상대방이 오늘 어떻게 하고 왔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 이거죠. 관객 속의 나, 상상 속의 청중. 이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럼 난 뭐야? 괜히 멋있게 하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지.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나간 거니까 된 건가?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뭐가 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른들이 상상 속의 청중, 이걸 이해하면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상상적 청중이 활발한 시기구나 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내가 죽으면 상상 속의 나의 장례식. 엘카인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나는 찬탄 어린 청중의 구성 중 하나는
자신이 죽었을 때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노인이 되면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상상해 보게 된다고 하지만 청소년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한다고? 네, 뭐 다 엘카인드의 해석이에요. 실제로요, 엘카인드는 소설 톰 소여의 모험 속에 나오는 장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톰이 숨어서 자신이 죽었는 줄 알고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톰이 죽다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톰은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모두가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애도하겠죠. 이때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톰이 느끼는 것은 아,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아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달콤함이 있죠. 동시에 나의 죽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엄마는 나를 몰라요. 문 닫은 청소년. 말 좀 붙이려고 하면 엄만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모른다니까요. 엘카인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하지만 엄마는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요. 라는 전형적인 청소년의 말을 마주했을 것이다. 마주하다 뿐인가 매일 듣고 있는데 어머니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네 변덕, 짜증, 내 비위 다 맞춰주느라고 고생하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엘카인드는 이것을 자신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이 시기의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엘카인드는 개인적 우화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적 우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거랑 나랑 말을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아, 그게 말이죠. 자기가 느끼는 것, 기쁨, 슬픔,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말을 하고 싶겠어요? 말해도 모를 텐데,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엄마는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알 수 없는 자책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청소년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죠. 청소년의 입장은 이해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는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엘카인드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감정을 특별하고 독보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 오직 자신만이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그토록 황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땡땡이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누구나 이 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사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알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죠.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냥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어머, 땡땡이도 그래? 우리 애도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하소연도 하고 좀 스트레스를 푸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너 개인적 우화 때문이야.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일기를 쓰는 마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깊고 심오하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기는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그런데 청소년이 일기를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감정을 적는 것이니까요. 땡땡이에게 일기는 아주 소중한 사적인 기록입니다. 엄마, 내 일기 읽었어요? 남의 일기는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화가 많이 난 목소리죠.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걱정이 되어서 읽었어. 미안하구나.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땡땡이가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가 허락 없이 들어온 느낌?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화내는 것으로 표현된 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땡땡이가 걱정이 되던 중에 어느 날 책상 위에 일기가 있어서 한번 읽은 건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땡땡이의 반응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이때 어머니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의 일기? 남?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일기 한번 봤다고 나를 이렇게 교양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걱정이 되어서 읽은 건데 섭섭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요, 땡땡이가 자신의 일기를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모순같이 들리지만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까요? 엘카인드는 개인적 우화의 증거는 특히 청소년의 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일기는 종종 청소년 자신의 사랑, 좌절, 경험이 보편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믿으며 후세를 위해 작성된다고 합니다. 표현이 확 와닿지는 않죠? 숨기고 싶으면서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받지 못할 거라 믿으면서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내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도 품고 있는 거죠. 후세를 위해서 작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읽히고 싶지 않지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보면 청소년의 복잡한 내면과 외로움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에피소드, 내게 불행한 일이란 일어나지 않아. 내 경험은 특별해서 아무도 이해 못해. 이런 믿음으로 일기를 쓰는 개인적 우화. 이 개인적 우화는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불행이나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불행, 사건, 사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개인적 우화의 이러한 특성들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그래, 무모한 행동 같지만 그 나이에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 어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청소년들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모한 것 같지만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감히 도전해보지 못하는 것을 엉뚱해 보이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것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우화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면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과속으로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음주, 심지어 약물을 한다든가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면이죠. 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자들은 개인적 우화의 특성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휴,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들로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청소년들이 가진 가능성을 지켜주면서도 위험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카인드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이론을 중심으로 6개의 에피소드를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청소년 심리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에일카인드가 말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